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서기 중인 김미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도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이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으니까요. 22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버림받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던 시골집 하나만 달랑받아서 이혼했는데 바로 그 시골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받은 건 지방의 낡은 시골집 한 채였어요. 22년을 바쳤는데 고작 이게 전부라니.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남편이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그래야 제가 왜 그토록 분하고 억울했는지, 왜 복수를 결심하게 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2000년, 당시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야근에 시달리면서도 환자들을 돌보는 게 보람찼던 시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모임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도 친구가 미연아, 남자 좀 만나봐. 너 언제까지 병원에서만 살 거야? 라고 해서 억지로 끌려나간 자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진우라고 합니다. 종합건재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한 외모에 말투도 점잖았거든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아, 네. 저는 김미연이에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간호사요? 대단하시네요. 밤낮 없이 일하시잖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은 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멋지시네요. 요즘 그렇게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분 찾기 어려운데. 종합건재 회사라고 하셨죠? 건재 회사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아, 그 건재는 건축, 건설 자재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예요. 그래도 지역에서는 좀 알아주는 건자재 회사입니다. 전 거기서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알고 보니 그 회사가 지역에서 꽤 알아주는 중소기업이었고 남편은 그 회사 사장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이 성실하고 좋은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죠. 그 후로 남편은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꽃다발도 보내고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밥도 사주고 야근하는 날이면 따뜻한 음료를 들고 찾아오기도 했죠. 전 그런 정성에 마음이 움직였고 6개월간의 연애 끝에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줄 알았으니까요.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만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전 시댁 어른들을 뵈러 갔을 때 일이에요. 시아버지는 지역에서 자수성가해서 회사를 일군 분이셨는데 과묵하지만 따뜻한 인상이셨죠. 지역 유지라서 그런지 동네 사람들도 다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 네가 진우가 데려온 저자구나. 간호사라고 했지? 네, 아버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힘든 일인데 대단하구나. 눈빛이 맑고 바르네. 별 말씀을요, 아버님. 우리 진우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좋은 교수 데려왔어. 그래, 그 결혼은 이렇게 차분하고 단정하고 참한 아가씨랑 해야지. 암. 시아버지는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특히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아플 때 직접 병간호했다는 말에 아주 감동하시기도 하셨죠. 그런 시아버지의 따뜻한 반응과 달리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게 보셨어요.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니? 아, 저희 부모님은 작은 식당 운영하고 계세요. 식당이라 어디서?
시장 근처에서 작은 백반집을 하고 계세요. 동네 사람들 위주로 장사하는 거라 그렇게 크진 않지만 손님이 없진 않아요. 솔직히 저는 부모님의 직업을 나쁘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두 분이 일한 백반집에서 먹고 공부하고 일을 도와드리며 함께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뭐랄까 참 불편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 별 볼 일 없구나. 집안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야. 그렇고 그런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면 큰 코 다친다.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됨됨이가 돼야지. 두고 봐야겠네. 첫 만남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았지만 전 잘하면 되겠지 싶었어요. 시아버지가 좋게 봐주시니까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여실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간호사들의 세계는 생각보다 더 터프하거든요. 여자들이 많은 곳이라 못하고 꾸중도 많이 듣고 생명과 직결된 곳이라 혼나기도 많이 혼나는 곳이었기에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도 그다지 저에게는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았죠. 그렇게 무난히 시아버지의 입김이 더해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 시아버지가 축사를 하셨어요. 좋은 며느리 얻었다 진우야. 며느리한테 잘해라. 네가 복 받은 거야. 부인 내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딱 봐도 잘하게 생겼지 않냐.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에 실실 웃으며 알겠다고만 했고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시댁에서 가족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실수인 줄 알았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남편이 묻자 시아버지가 갸우뚱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네. 한쪽 팔이랑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은데 요즘 일을 무리하게 했나 보다. 좀 쉬면 낫겠지. 별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자주 봐온 증상이었거든요. 아버님, 제가 잠깐 봐드려도 될까요? 아이 괜찮아. 저번에도 이러다가 괜찮아졌는데 뭐. 아니요, 제가 보니까 아버님 얼굴도 그렇고 일과성 허열 발작 같은데 응급실이나 2차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보고 별거 아니면 마음 놓고 쉬시면 되니까요. 저는 시아버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일부러 제가 생각하고 있던 병명인 뇌졸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병원에 가시길 종용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하시면 제가 직접 모시고 갈 생각이었어요.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제 말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게 무슨 호들갑이야? 식사 중에. 그리고 네가 간호사지 의사니? 뭘 안다고 그래? 네 시아버지가 괜찮다는데. 어머니, 이건 호들갑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니까 병원에 가서 확인만 해보자는 거고요. 괜찮으면 마음 편한 거고 문제 있으면 빨리 원인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꼭 머리 빈 것들이 이렇게 요란하다니까.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아니? 쓸데없는 일로 시간 쓰게 만들지 말고. 어머니, 전 간호사예요. 분명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도 그냥 보내드릴 순 없어요. 아주 잠깐이면 돼요. 회사 가는 길에 있는 병원에 가서 확인만 한번 해봐요. 솔직히 이런 환자분들 수도 없이 많이 봐서 불안해서 그래요. 아버님, 속냄샘 치고 한 번만 병원 가주세요. 아이 거참. 알겠다. 그럼 며느리 말대로 병원에 갔다 가지 뭐. 어차피 회사 가는 길이고. 근데 진료 사람 많으면 어쩌지? 괜찮아요. 응급실로 가시면 되니까요. 저는 거의 강제로 시아버지를 모시고 차에 태웠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해서 미연아, 진짜 병원 가야 해?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야, 식사 중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와서 운전해. 시간을 보낼수록 더 위험해지니까.
알았어. 병원까지 가는 15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저는 계속 시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아버님, 제가 양손을 들어볼 테니까 버티세요. 이렇게? 제가 시아버지의 양손을 들었다가 놓자 한쪽 손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뇌졸중인 것 같다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정말로 뇌졸중 초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 보시더니 말씀하셨죠. 보호자분 정말 다행입니다. 30분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누가 이렇게 빨리 데려오셨어요? 제가 모셔왔어요. 환자분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분이요? 혹시 의료 관련 일 하세요? 네, 간호사예요. 그래서 증상을 바로 알아채셨구나. 정말 잘하셨어요. 이 정도 타이밍이면 후유증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죠. 미연아, 네가 아니었으면 나 오늘 큰일 날 뻔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식습관도 바꾸시고 정기검진도 받으시고요. 그래. 네 말 다 들을게. 진우 이놈이 복 받았어. 이렇게 착실한 여자를 만나다니. 에이, 아버님. 아니야, 진심이야. 너 같은 며느리 얻은 게 우리 집안 복이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뭐라 말씀하시려다가 입을 다무셨어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고마워하시니까 뭐라 하기가 어려우셨나 봐요. 게다가 제가 병원으로 모시려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말리셨잖아요.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따로 챙겨주시고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하셨죠. 저도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됐고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예뻐할수록 시어머니의 구박은 심해졌어요. 처음엔 잔소리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인 학대 수준이 됐죠. 야,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우리 집안 음식 수준도 모르니?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다시? 네가 뭘 다시 해? 손맛이 없는 건 평생 가는 거야. 니네 집에서 뭘 배우고 왔어? 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나 싶었죠. 그 와중에 남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마치 남이 된 것처럼 점점 차갑게 변해버렸거든요. 여보, 당분간 시댁 안 가면 안 돼? 아니면 약속을 밖에서 잡는 건 어때? 시댁 갈 때마다 어머님이 이것저것 꼬투리 잡으셔서 너무 힘들어. 아니, 꼬투리라니? 당신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없는 말은 하면 안 되지. 내가 무슨 말 듣는지도 모르잖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다는 밥도 싱겁대지. 그래, 화나실 수 있어. 그런데 그럴 거면 나한테만 화내야지. 왜 우리 부모님이랑 애들을 끌어들이냐고. 그건 어머님이 선 넘으신 거지. 친정 부모님과 애들까지 끌어들여 모욕했다는 걸 듣고서야 남편도 잠시 제 눈치를 보며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신경이 좀 예민해서 그래. 그냥 맞춰드리면 되지 뭘 나한테 더 해달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맞춰드리라고? 매번 구박받으면서?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말 꺼낸 건 이미 내 쪽에서 참기 힘들 만큼 모욕적이라서 그런 거야. 그걸 당신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지. 중간에서 잘해줘야지. 중간에서 내가 뭘 더 해야 하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 하면 더 시끄러워져. 그냥 좀 참아.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줘? 늙은 어른 비위 맞추는 거 하나도 못해서 남편 힘들게 만드는 거 진짜 질린다.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참는다고 될 일이야?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봐.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가 않잖아. 어머님이 너무 감정적이셔. 그걸 당신이 잘 다독이고 커버해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힘들어 나도. 왜 자꾸 나한테 의지하려고 해? 가만 보면 네가 자꾸 문제를 만들잖아. 남편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어머니가 원래 그래, 네가 좀 참아만 반복했죠. 그렇게 남편은 결혼 이후 점점 저와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바빴고 주말에도 집에서 얼굴 보는 게 힘들 정도였고요. 저는 당시 남편의 권유로 일을 쉬고 있었는데 혼자 집안일에 독박 육아까지 하니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전 평생 그럴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저의 힘이 되어준 것이 두 딸이었어요. 딸들은 바르고 명랑하게 커갔어요. 딸은 소용없다며 히스테릭하게 구는 시어머니와 다르게 딸들은 할아버지와 유독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손녀들을 끔찍이 아끼셨죠. 손녀들 학교 행사 때에도 웬만하면 시간 내서 참석하시고 첫째 대학 등록금도 시아버지가 내주셨어요. 딸들도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사실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 말 때문에 속상한 적도 많았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잘해주셔?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하셔서 그래. 아빠는 왜 할아버지처럼 안 해줘? 왜 매일 바빠? 우리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아빠는 일이 바쁘셔서 그래. 아이들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아이들한테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항상 회사 일 바빠가 핑계였죠. 바쁘고 차가워진 남편의 소갈이 하던 저는 시어머니와도 관계가 좋지 않아 매우 곤혹스러운 날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손님과 만날 땐 항상 저를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박순덕이라는 40년 지기 친구분이 오시면 시어머니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셨죠. 어머 순덕아 어서 와. 들어와. 차 마실래? 저한텐 그렇게 차가우시던 분이 순덕 씨한텐 한없이 상냥하셨어요. 웃는 모습도 처음 봤을 정도예요. 순덕 아주머니는 좀 이상한 분이었어요. 분명 일도 안 하고 남편도 없는 분인데 올 때마다 비싼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하고 왔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상한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순덕 아주머니에게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남편 외가의 시골집을 빌려주고 계셨더라고요. 그것도 무상으로요. 돈에도 예민하신 분이 그걸 아무런 대가 없이 빌려주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순덕 아주머니는 어머니의 액세서리나 옷도 자주 빌려갔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유독 잘해주시는 게 이상했죠. 심지어 돈도 자주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봤죠. 어머니, 순덕 아주머니한테 돈 빌린 적 있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그런 거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어요. 뭐? 아니야. 돈 빌린 게 아니라 내가 빌려주는 거야. 워낙 애가 힘들게 살아서. 그런 거 치고는 오실 때마다 명품이 바뀌시더라고요.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 아, 네. 그때 그 대화 이후로 시어머니는 순덕 아주머니와 만날 땐 절 부르지 않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만날 때도 부르지 않았죠. 무슨 영문인진 모르겠지만 너무 편했어요. 차갑게 구는 남편도 시어머니의 구박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길진 않았습니다. 3년 전 봄, 순덕 아주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찾으셨어요. 너 차 운전할 줄 알지? 차 가지고 와라. 갈 데 있으니까.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제가 한마디 말하면 수십 개의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게 시어머니의 입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가자는 곳으로 갔는데 순덕 아주머니가 살고 계시던 시어머니 명의의 시골집이었더라고요. 가족도 없는 순덕 아주머니가 치매로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고 집을 내놓거나 전세를 주려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따라 내리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막았습니다. 됐어, 넌 따라오지 마.
여기 차 안에서 그냥 있어. 그러면서 혼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결국 시어머니는 5시간이 넘어서야 나왔죠. 그런데 표정이 너무 험악했어요. 게다가 5시간 동안 그 집안에 있었던 것 치고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었죠. 짐을 정리한 건 아닌 듯 했어요. 어머님,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다, 집으로 가자. 네 시아버지 오시겠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 두고 끊임없이 구박을 하실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한 채 골똘히 생각에만 빠져 있더군요. 왜 그런가 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골집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2주, 그 2주 동안 시어머니는 사람이 확 늙어버렸습니다. 몸 상태도 엄청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벌어진 일이었죠. 평소에는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어요. 그리고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죠. 남편은 건성으로 조문객을 맞았고 저는 22년간 구박받으며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췄어요.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는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던 모양이었어요. 그간 미뤄왔던 대표직은 남편에게 1년 내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덕분인지 남편은 기분 좋은 표정이었어요. 곧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남편이 잘 되면 우리 가족도 잘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야근이 늘고 주말에도 회사에 가고 골프 모임이라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죠. 저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상무 승진하면 책임질 일도 많아지니까. 그런데 가끔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오시는데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여보, 향수 바꿨어요? 어? 그 거래처 사람한테 샘플 선물로 받았어. 그래요?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여성적인 향이라. 뭐 요즘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그냥 쓰는 거지. 그건 그렇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겼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22년을 함께한 남편인데 설마 바람을 피우겠어 하는 마음도 컸고 젊을 때도 워낙 바쁜 사람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 수빈이가 한 달 동안 엄청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답하지 않던 아이가 하루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있지. 이야기할 거 있는데 얼마 전에 이상한 거 봤어. 뭘 봤는데? 아빠가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는데. 뭐라고? 백화점 앞에서 봤는데 손잡고 있었어. 젊은 여자였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닐 거야. 아빠가 젊은 여자랑 백화점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 아니야, 진짜 아빠였어. 내가 아빠 얼굴도 못 알아보겠어? 옷도 아빠 거고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더라고. 나 잘못 본 거 아니야. 진짜 아빠였어. 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볼게. 저는 수빈이 앞에서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설마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따질까 하다가도 그래도 참았어요. 아직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믿고 싶었죠. 남편한테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참을까 고민했어요. 딸아이도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게 됐고 이미 저희 가정에 보이지 않은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 이를 대충 정리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여기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사진, 영상, 동선 기록까지. 봉투를 열어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직원인 서유진이라는 여자와 3년째 불륜 중이었어요. 호텔 출입사진, 손잡고 걷는 영상, 함께 식사하는 사진, 심지어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온 흔적이 있었죠. 제가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구박받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랑 제주도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하실 거면 이 자료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차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2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하다니. 시어머니 구박 견디면서 이 집안을 지킨 게 대체 뭐였나 싶었어요. 무엇보다 딸들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울타리가 부서지기 직전에 볼품없는 것이라는 걸 들켜서 더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증거를 들고 남편에게 따졌어요. 평일 저녁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남편이 봉투 안에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발뺌하려고 했죠. 이게 뭐야? 어디서 났어? 탐정사무소에 의뢰했어요. 당신 미쳤어? 감히 이딴 짓을 해? 누구예요, 이 여자? 서유진이란 사람. 몰라, 오해라고. 난 이런 거 몰라. 사진도 작게 보이는데 나라고 어떻게 확신해? 오해요? 호텔 들어가는 사진이 오해예요? 손잡고 걷는 영상이 오해예요? 아니, 내가 아니라는데 뭘 그렇게 깐깐하게 파고들어? 모르쇠로 일관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지금까지 고수하던 존댓말도 다 버려버리고 악에 받쳐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댔습니다.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왔던데 나는 시어머니 구박받으면서 집 지키고 있었는데 당신은 그년이랑 제주도에서 놀고 있었어? 네가 어떻게 그래? 야, 말 좀 예쁘게 해. 예쁘게? 3년 동안 바람 피운 사람을 앞에 두고 예쁜 말이 나올 리가 있겠어? 숨기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잘 숨겼어야지. 애가 그 꼴을 보게 만들어? 수빈이한테 뭐라고 할 거야? 수빈이가 봤다고? 아이, 귀찮게. 뭐라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귀찮다니. 아빠의 불륜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충격받은 딸에 대한 반응이 고작 귀찮다는 거라니. 그래, 사귀는 거 맞아. 뭐라고? 그 여자랑 만난 지 3년 됐어. 이제 숨기는 것도 지치니 말해줄게. 지쳤다고? 당신이 지쳐? 3년이나 바람 피우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시끄럽고. 이제 너도 다 알았으니까 이혼하자. 뭐? 기가 막혔습니다. 막 악을 쓰며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는데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도리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혼하자고. 솔직히 말해줄게.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난 너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필요에 의해서 한 거지. 넌 절대로 내 취향이 아니거든. 뭐라고? 아버지 눈에 들 며느리가 필요했어. 착실하고 단정하고 말 잘 듣는 여자. 딱 너잖아. 그래서 결혼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 데려오지 않으면 회사에서 내쫓는다고 난리였거든. 여자 때문에 사고 한 번 쳤다고 영감이 어찌나 난리였는지. 그때 당신이 눈에 띈 거야. 간호사. 착실해 보이는 외모. 얌전한 성격. 아버지 취향이 딱 맞았지. 너 덕분에 편하게 올라왔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하니 3년 전부터 불륜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 결혼 자체가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다니.
이제서야 결혼식 이후부터 점차 차가워지고 멀어지던 남편의 언행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예 저희 결혼 생활에 최소한의 애정조차 없었던 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그에게 이용당한 것뿐이었어요. 잔인하고 가혹한 그 말에 저는 아예 무너졌습니다. 결혼했을 때부터? 이제 1년 안에 아버지 은퇴하잖아. 회사 내가 물려받으면 네 역할 끝이야. 아버지 눈에 드는 며느리 더 필요 없거든. 그땐 내 취향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야. 너처럼 재미없고 딱딱한 여자 말고 야들야들하고 예쁜 여자로. 이 빌어먹을 놈, 나쁜 새끼. 어떻게 날 22년을 이용하고 그딴 소리를 해? 내 자식들한테 나한테 상처 주고 네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용? 나도 밥벌이 했잖아. 내 돈으로 애들 다 키웠잖아. 뭐가 불만이야? 당신은 일 안 하고 애 보면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사람을 평생 이용해 먹고 이제 와서 다 끝내자고? 내가 이혼할 것 같아? 이혼 안 하면 어쩔 건데? 그 여자 데리고 와서 이 집에서 같이 살아도 네가 이혼 안 하고 되겠어? 남편은 끔찍한 소리로 저를 조롱하며 저를 궁지로 몰았습니다. 미친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애들도 그만하면 다 컸잖아. 쥐들 인생 살라고 해. 나도 내 인생 좀 살자. 우리 집 영감 때문에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까지 했는데 내가 대표 내고 나면 우리 결혼 생활도 이제 필요 없잖아. 결혼할 때부터 언젠가 이혼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 미쳤어. 제정신 아니야. 그럴 거면 애들은 왜 낳았어?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미친놈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혼하자. 애들은 다 컸으니까 우리끼리 해결하면 끝이잖아. 위자료는 좀 줄게. 단 소송 같은 거 하면 한 푼도 없어. 알았지? 지금 협박하는 거야? 개쓰레기 같은 짓 해놓고? 네가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고?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야. 재산 대부분 아버지 명의야. 내 명의로 된 거 거의 없어. 소송해봐야 너만 손해고. 이런 정신 나간 놈이. 그 말에 너무 분해서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꼬투리라도 잡아서 이혼할 때 제 탓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해서요. 남편은 폭탄을 터뜨리고 집을 나가 아예 그 여자와 함께 사는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헤어져봤자 남는 것도 없고 비참하게 혼자 늙어 죽는 것뿐일 테니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새로운 시작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조금의 애정도 신뢰도 모두 상실했으니 이 관계에 매달려봤자 저만 썩어 들어갈 것이라는 걸 아니까요. 며칠 뒤 이혼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시아버지 얼굴이 많이 상해 계셨죠. 아가, 내가 할 말이 없다. 아버님, 내 자식이 이런 놈인 줄 몰랐어. 50년을 키웠는데 이렇게 못된 놈이 됐다니.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아니야. 내가 자식 교육을 못 시킨 거야. 여자 문제로 집에 문제를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니야. 22년간 우리 집안 며느리로 고생한 네가 이렇게 나가게 생겼는데 아버지로서 면목이 없다. 넌 내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니 더 미안하고. 시아버지의 눈이 붉어지셨어요. 저도 따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가 데려온다는 그 여자, 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보셨어요? 너희 이혼 소식 듣고 데려오라고 했더니 데리고 왔더라. 차려입기만 곱게 차려입으면 뭐하냐. 눈빛이 뱀눈깔처럼 천박하고 돈밖에 몰라 보이더만. 그래서 반대했는데 그놈이 말을 안 들어. 아버님, 진우한테 타 이르려고 했어. 예전에도 어디서 꽃뱀 같은 여자 데리고 왔길래 안 된다고 했더니 여자가 임신했다며 결혼시켜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뱃속에 진짜 애가 있고 그 애가 내 손주가 틀림없으면 결혼시켜준다고. 대신 내 태어나면 바로 친자검사 한다니까 쥐는 놔두고 도망갔거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저도 놀랐어요. 그래, 그놈이 여자 보는 눈이 없어. 그래서 널 데려왔을 땐 내가 좋다고 결혼시켰는데 이제 와서 너도 나도 뒤통수를 맞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내 뒤를 이을 놈이 그놈뿐이니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회사에서 나가겠다고 난리를 피우지 않냐. 내가 늙어서 별꼴을 다 본다.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미안하다. 회사는 진우한테 물려주기로 한 거라 돌이킬 수가 없고 진우 말 맞다나 모든 재산이 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 분할도 어렵고 그래도 이것만은 해주고 싶다. 시아버지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네 시어머니가 외갓집에서 물려받은 시골집 있잖아. 예전에 순덕씨가 쓰던 집. 그거 네 앞으로 해줄게. 네 시어머니 죽고 나서 진우 명의로 왔는데 그거라도 너 가져가라. 그래도 1억은 될 거야. 그 근처 개발 중이라 조금만 묵혀두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 진우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건 줘도 된다고 하는구나. 아, 그랬군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그 쓸모없는 시골집은 줘도 된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속으로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22년을 살고 받은 게 시골에 있는 1억 원짜리 허름한 시골집이라니. 그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아버지가 통장 하나를 건네셨어요. 진우 몰래 준비한 거야. 생활에 보태라. 아버님, 이건 내가 주는 거야. 진우가 주는 거 아니다. 22년간 며느리 노릇한 거 그게 어떻게 다 공짜겠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넌 내 생명도 구해줬어. 내 졸중으로 평생 장애로 살 거 구해줬으니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 시아버지가 주는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빈이 수와 학비는 내가 계속 댈 테니까 걱정 마라. 걔네들은 내 손녀들이야. 그건 안 변해. 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할 줄 알았어요. 고맙긴. 네가 없었으면 나 그때 죽었어. 뇌졸중 초기 때 네가 바로 병원 안 데려갔으면 나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야. 네가 내 은인이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줄도 알아야지. 죽기 전에 그래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 전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알고 있으니 행했을 뿐인데. 그게 너의 장점이지. 이런 좋은 아내를 두고도 헛짓을 하는 아들놈을 보니 내가 은퇴를 하는 게 맞나 싶구나. 어쨌든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라. 네가 이혼해도 나한테는 며느리야. 알겠지? 그렇게 저는 시골집과 시아버지가 주신 돈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남편에게 받은 건 쓸모없어 보이는 시골집 하나뿐이었지만요. 그렇게 합의 이혼 후 저는 미니 투룸을 전세 내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생활하면서 작은 일자리를 구해 일했죠. 시골집은 방치해둔 상태였는데 여름쯤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 집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돈만 나가네. 솔직히 게르기였어요. 당장 팔려고 하니 완전 시골의 작은 집인데다가 집도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지방에 시골집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팔 수 있을까요? 위치가 어디예요? 사진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위치와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중개사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너무 낡았고 위치도 안 좋고 집 철거하고 땅으로 파시는 게 나아요. 철거요? 네, 철거 비용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나아요. 이 상태로는 아무도 안 살 겁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고민 끝에 철거하기로 했어요. 이걸 팔고 난 돈으로 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철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 정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혹시 쓸만한 물건이 있나 확인도 해야 했고요. 순덕 아주머니가 요양원에서 나올 상황은 아니었고 순덕 아주머니의 중요한 물건은 이미 담당 사회복지가 와서 다 챙겨간 상황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잡동사니들 뿐이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남의 물건이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주변을 둘러봤죠. 아휴, 정리할 게 많네. 방안을 둘러보다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마당 한쪽에 방치된 장독대가 여럿 보였습니다. 큰 항아리 3개, 작은 항아리 2개가 있었어요. 이것도 치워야겠네. 안에 뭐 있나 확인이나 해볼까? 된장이나 간장이라도 있으면 가져가고. 큰 장독대 2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이 담겨져 있지 않았어요. 아, 그냥 장식용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며 3번째 장독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장 대신 비닐로 꽁꽁 감싼 무언가가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을 뻗어 꺼내 들었어요.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비닐을 한 겹, 2겹 뜯어내자 서류 봉투와 함께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녹음기? 서류? 이 물건은 바로 직전에 살았던 순덕 아주머니 것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비닐 안에 있던 서류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꺼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시아버지와 남편이었더군요. 검사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친자 결과가 불일치로 나와 있더군요. 세상에,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친자 관계 확률 0%? 남편이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오창수, 오진우, 친자관계 확률 0%, 정식 의료기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검사자 서명도 있었습니다. 가짜 서류는 아니었어요. 이 서류의 주인은 순덕 아주머니인 게 틀림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것이었다면 이미 다 태우거나 버렸을 테니까요. 함께 들어있던 쪽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죠. 삐뚤빼뚤했지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 순덕아, 제발 부탁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그 검사지만 좀 없애줘. 나도 몰랐어. 내가 임신한 채로 시집 오게 될 줄. 그러니까 제발 남편한테 말은 절대 하지 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한 채로 시집 오셨다니, 남편이 시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었다니, 시아버지가 50년 동안 속아온 거라니. 이게 사실이야? 손이 떨렸지만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순덕 씨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아, 이번 달 돈 얼마야? 순덕아, 제발 이제 그만하자. 10년이 넘었잖아. 그만하게? 그럼 내가 이 서류 대표님한테 보낼까? 네 아들이 대표님 친자식 아니라는 거? 어? 안 돼. 제발 그것만은. 남편이 알면 다 끝이야. 그럼 500만 원만 보내. 알았지? 그래, 알았어. 보낼게. 잘 생각했어. 우리 우정 계속 유지하자고. 다음 달에도 연락할게. 순덕아, 근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이제 돈도 별로 없어. 없긴 뭐가 없어. 네 남편 회사 잘 나가잖아. 거기서 빼면 되지. 그게 쉬운 줄 알아? 매번 핑계대기도 힘들어. 그건 네 사정이고 난 돈만 받으면 돼. 아니면 너 말고 돈 줄 만한 사람한테 보내지 뭐. 뭐? 누굴 말하는 거야? 네 아들 있잖아. 네 아들.
너보다 더 돈 잘 보내주겠지. 대표 아들 자리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안 그러니? 제발 내가 줄 테니까 우리 아들은 건드리지 마. 녹음기가 멈췄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를 협박해서 10년 넘게 돈을 뜯어낸 사람이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순덕 씨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이유, 돈을 빌려줬던 이유, 집에 무상으로 살게 해줬던 이유, 다 이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덕 아주머니가 치매 걸렸다는 말에 안도하셨구나. 비밀을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런데 봉투 안에 서류가 더 있었어요. 꺼내보니 흥신소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이건 또 뭐야? 보고서 내용을 읽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지에게 전처가 있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젊은 시절 첫 결혼을 하셨는데 전처의 부모님이 안 좋은 일로 몰락하자 시아버지의 부모님께서 강제로 떨어뜨려 놨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처분이 임신 중이었다는 걸 시아버지는 몰랐던 거죠. 전처분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고 그 아들이 지금 해외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전처는 몇 년 전 돌아가셨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친자식의 사진도 첨부돼 있었는데 시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순덕 아주머니가 왜 이런 걸 조사했는진 모르겠어요. 아마 또 다른 협박에 쓰려고 했거나 아니면 보험으로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DNA 검사 결과지는 정식 의료기관 도장이 찍힌 공문서였고 흥신소 보고서도 상세한 내용과 증거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밤새 고민했어요. 시아버지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시아버지에게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부딪혔죠. 하지만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제가 22년 동안 남편을 믿었다가 무참히 배신당했던 것과 시아버지가 50년간 시어머니에게 속아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 둘 다 비슷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배신을 당해보니 그 기분은 정말 기분이 너무나 더럽고 화가 나며 분노할 만한 일이었고 그제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시아버지도 알아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자신의 아들인 줄 알고 키운 사람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친자식이 따로 있다는 것, 그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 복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눈에 들 며느리 찾다가 너 골랐다던 그 말, 네 역할은 끝이야 라던 그 말,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를 이용하고 버린 그 나쁜 놈한테 이 정도 똥은 뿌려줘도 되지 않을까 싶었죠. 저는 DNA 검사 결과지, 시어머니 편지, 녹음 파일 사본, 흥신소 보고서를 정리해서 시아버지 자택으로 등기우편을 보냈어요. 발신인은 익명으로 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제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런 서류를 보냈다고 여겨지기 싫었거든요. 박순덕 씨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입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짧은 메모만 동봉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무시하신 건지 안 믿으신 건지는 알 수 없었죠. 혹시 서류가 도착 안 한 건 아닐까, 아니면 보고도 무시하신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딸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좀 이르게 그곳에 갔는데 그 앞에서 전 남편과 상간녀를 딱 마주쳤어요.
그렇게 마주치고 나서야 이곳이 남편과 아이들을 다 같이 데리고 오던 가게였다는 게 생각나더군요.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는데 전 남편이 굉장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봉투를 하나 내밀더군요.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해. 아버지가 호텔 통째로 빌려주셨어. 청첩장 줄게. 마주쳤으니까. 화려한 금박 청첩장이었습니다. 서유진이 옆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너무하네. 22년 동안 있으면서 한 푼도 못 받고 나온 여자한테 청첩장까지 주면 어떡해. 얼마나 비참하겠어. 새파랗게 어린 여자한테 남편이고 돈이고 다 뺏기고 다 늙어서 홀로 사는 처지가. 저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어요. 속으론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해. 근데 그 결혼 아버님이 허락한 건 맞아? 당연히 허락하셨지. 내가 일 그만둔다니까 바로 허락해 주시던데. 그럼 최근엔 안 물어봤겠네. 다시 가서 물어보는 게 좋을 거야. 아버님 마음이 확 바뀌었을지도 모르거든. 제 말을 듣는 남편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왜 이제 와서 이혼해준 거 화나? 별로. 난 이제 당신한테 별 생각 없어. 당신한테 그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미쳤어? 우리 오빠 이제 회사 대표야. 가치가 없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준 그 시골집 있지? 거기 아주 노다지가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어찌나 행복했는지. 정말 고마워. 거기에 뭐가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 돈 같은 건 아니야. 다만 순덕 아주머니가 숨겨놨던 어떤 물건이지. 근데 세상에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아주 어질어질하더라고. 무려 당신이랑 시아버지 친자검사 결과지였으니까. 제 말에 남편이 허를 찔린 듯 순간 당황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 없어. 사실인지 아닌진 곧 알 수 있겠지. 아버님이 그 사실을 2주 전쯤 알게 되셨거든. 조만간 너한테 전화하지 않을까? 바로 그 순간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엔 아버지라고 떠 있었죠. 아버지? 네.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급기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야, 내가 별 이상한 서류를 받았어. 네가 나랑 친자가 아니라는 서류.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따로 너랑 나랑 친자 확인 검사를 했다. 근데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 잠깐만요. 그건 네 어미가 다른 남자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속인 거야. 50년 동안. 내가 느낀 배신감이 어마어마하더군. 내 며느리도 그랬겠지. 22년을 속았다는 걸 알면 말이다. 눈깔이 뒤집어져도 정상인 거더라. 나도 지금 그렇거든. 그 아버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해일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 자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오해는 무슨 오해? 아버지, 앞으로 넌 내 아들 아니다. 회사에서 나가라. 내 재산 한 푼도 너한테 못 준다. 이제라도 네가 내 친자식이 아닌 거 알게 돼서 다행이야. 회사 말아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니 말이다. 아버지, 제발요. 그리고 곧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오빠, 지금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서유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죠. 오빠, 대답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고. 그만 좀 줘야 돼. 너 때문에 머리 더 아프잖아. 뭐? 왜 나한테 화를 내? 오빠가 혼났으면서. 네가 열받게 했잖아. 지금 내가 아버지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데 그게 대수야? 그 이야기에 서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죠. 잠깐, 그럼 오빠가 대표님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회사 상속 못 받는 거야? 지금 그게 문제야? 나더러 일 그만하고 나가라는데 이제 와서 어딜 가냐고. 대답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네가 알아서 뭐하게.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
패닉 상태에 빠지니 전 남편이 상간녀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 사모님 되려고 당신한테 온 거야. 3년을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남자한테 시집가? 미쳤어? 와, 너 이렇게 속물적인 년이었어? 내 돈 보고 결혼하려는 거였냐고? 그럼 다 늙어 빠진 주제에 당신이 어디 가서 이렇게 젊은 여자 만날 수 있었겠어? 돈도 없고 늙은 인간하고 뭐하러 결혼하냐고. 너 진짜 미친. 닥쳐, 꺼져. 다 끝이야. 서유진이 청첩장을 찢어버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서 있다가 절 노려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너 네가 한 짓이지? 네가 아버지한테 본가 보냈지? 그래, 내가 보냈어. 저는 당당하게 인정했어요. 숨길 것도 없었으니까요. 이 미친년이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그거 다 가짜잖아. 어? 가짜라고 믿고 싶겠지. 근데 어쩌나? 아버님이 내가 보낸 서류를 안 믿으셔서 다시 친자 검사를 진행하셨다는데 또 친자 불일치가 나왔다니 내 탓만은 아니지? 됐어! 그만해! 그렇다 해도 아버진 회사 나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어. 외동 아들이잖아. 후계로 키웠고 이제 와서 누굴 대표로 앉힐 수 있다는 건데? 당신 너무 웃기다. 아버님 아들이 당신일 뿐일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너보다 더 뛰어난 친아들의 소재도 그 시골집에 있었거든. 그것도 보내드렸어. 친자식은 역시 다른지 해외에서 무역업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하네. 이쯤 되니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할 뿐이었죠. 남편은 부들부들 떨다가 손을 내렸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아마 시아버지에게 달려갔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주일 뒤 시아버지를 자주 찾아가는 첫째 딸이 제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아들을 찾아와 회사를 물려주기로 결정했다고요. 당연히 그 결정이 나자마자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임직원에게 해임되고 사무실도 빼앗기고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살던 집도 아버지 명의라 나가야 했고 재산도 한 푼 없었어요. 그동안 번 돈은 다 서유진한테 써버렸거든요. 완전히 빈털터리인 거죠. 외가에서 받은 재산이 시어머니 소유의 시골집뿐이었는데 그걸 저한테 위자료로 주는 바람에 정작 자기 몫은 그 무엇도 없었어요. 서유진은 결혼을 취소하고 떠났고 남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22년간 아버지 아들이라는 타이틀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상간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합의 이혼을 했더라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과는 별개라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진 않은 상태라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상간녀는 제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까지 받게 됐죠. 정말 속이 시원하더군요. 저를 22년간 속인 남편도 빈털터리로 쫓아내고 저를 농락하고 제 자리를 차지하려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명목의 돈도 뜯어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그 시골집에서 살고 있어요. 철거하려던 집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해서 작은 펜션을 열었거든요. 딸들도 주말마다 찾아오고 장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었으니까요. 쓸모없는 골칫덩이라고 했던 그 시골집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김미현으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